이번 시간엔 리얼아이 박감사로 활동하고 계신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도 계시고 또 하락이 시작됐다는 분도 계신데 이 박감사님이 보시기에 현재 부동산 시장 실상 좀 어떤가요? 제가 예전에 여기 출연해가지고 한번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미 하락장은 시작됐다고 몇 달 전에 말씀을 그쵸, 그때 말씀하셨죠.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거래가 사라졌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가격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네. 않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래됐죠, 네. 거래 절벽이. 근데 거래 절벽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네. 작년에도 아마 많은 기사들에서도 이제 거래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때보다 더 작년 기준에서보다도 더 거래량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정말 이제 암흑기가 시작됐다고 암흑기.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거래가 그만큼 이제 안 된다는 거는 수요가 좀 줄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그 원인이 있을 텐데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절대적인 수요, 원래 기존에도 이제 제가 수요와 공급을 얘기를 하면서 네. 항상 이제 누군가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제 살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 살려는 사람이 원하는 숫자가 많으면 내가 한 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채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공급을 해도 공급은 부족할 수밖에 그쵸. 없고 네. 그런 시장에서는 이제 과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그 원인을 보면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라는 믿음 그래서 내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개를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심리 상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사라진 상황. 그쵸. 이제 네. 너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지금 내가 무리를 해서 과연 내가 그런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금리는 올라간다는 네. 얘기가 들리고 그쵸.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 굳이 이제 무리해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도 내가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거래도 사라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뭐 GTX처럼 여러 가지 네네. 호재 때문에 네. 많이 올랐던 지역이나 아파트들이 좀 크게 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그런 상황들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기본적인 특성이 어떤 지역에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호재가 생기면 어떤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과열됐던 시장에서는 계속 어떤 호재가 과하게 부풀려지면서 이게 반영이 돼서 좋아지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격이 뭐 2배가 되고 3배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과하게 몰리니까 과열이 되니까 이제 가격이 높게 나타났던 상황이 됐던 건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수억씩 떨어진 거래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억씩 떨어진 거래들은 거의 대부분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매물들이 거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이전부터 어떤 그 호재 이전에 내가 이제 그 저렴한 수준의 가격에 매입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호재가 조금 이제 이게 진짜 맞나 틀리나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있을 때 그래도 나는 아직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의 물건들이 이제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게 되고 그 가격에 이제 금매처럼 돼서 이제 거래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그 있습니다.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비싼 가격에 샀으니까 못 그렇죠. 팔고 이제 팔 수가 초반에 없는 이제 거죠. 그쵸.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떨어뜨려도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많으냐 이걸 보면 가격이 뭐 수억이 떨어졌으면 그만큼 거래량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한두 건에 그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그때 과열됐던 그 갭이 완전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추격 매수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일단은 지금 뭐 이제 청약 시장에서도 네네. 뭐 미분양 얘기 나오고 서울에서도 이제 뭐 미분양까지는 아니지만 미계약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떤 그러니까 청약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분양하는 가격은 그거보다 낮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분양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이걸 처분을 했을 때 그만큼의 최소한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청약을 많이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금 마련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이 용이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네. 내가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 같은 경우는 뭐 무이자로 한다거나 아니면 저금리에 저이자로 이제 빌려서 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전세금으로 메꿀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청약이 좀 과열된 부분이 사실 있고 이제 그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정말 나는 무주택으로 전전하게 될 거다. 이런 그렇죠. 마음에 네, 이제 그런 공포가 예, 컸죠. 그런 대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제 좀 있어서 과열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그 단기간에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이전부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공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네. 공급이 줄어들면 이제 더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논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도 가격이 그렇게 낮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는 이제 꾸준히 상승을 했고 이제 시세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세에 대한 믿음이 조금 흔들리니까 내가 과연 이만큼의 빚을 내서 나중에 정말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실질적으로 부채가 너무나 많이 지금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도 원활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금 마련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인 고민들이 되니까 이제 무조건 청약을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이제 판단들이 되니까 이제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당첨됐다 포기하면 이게 재당첨 기한이 그쵸. 10년인가요? 어쨌든 되게 제약이 크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이렇게 계약을 포기한다는 거는 되게 큰 결심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양 시장도 사실은 이제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분양을 받는 이유가 첫 번째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아서 내가 나중에 시세만큼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그렇죠.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청약 시장이 이제 과열된 측면이 있었고 그게 이제 부동산 이제 부동산이 이제 불황에서 호황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청약 시장이 활발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양 시장이 화랑을 띠니까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지금 내가 분양을 받지 않으면 난 그쵸. 정말 네. 이제 새 아파트라든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실수요자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제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는 기본 전제가 시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내가 분양받은 게 다른 때보다 훨씬 싸게 이제 그쵸. 네. 기존보다 네. 나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양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분상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이제 사실은 분상제 적용을 얘기하기 전부터 네네. 공급이 분상제를 하면 공급이 부족해지고 공급이 부족해지면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이 되면서 네. 그 새 아파트는 더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럼 내가 새 아파트를 선점해야 되겠다 그쵸. 이런 네. 마음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분상제 해도 지금 분양가가 그렇게 낮지 않잖아요. 대출이 안 나올 네. 경우도 있으니까. 네, 대출도 안 나오고 그 어떤 분양가 자체도 뭐 거의 50% 60% 정도는 상승한 상황이고 네네. 앞으로 지금 이제 뭐 인플레 상황이라든가 분상제 이제 보완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더 이제 분양가에 대한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이제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이제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분양을 받았을 때는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게 준공이 나고 나면 주담대 똑같이 이제 주담대로 전환이 된다고 네네네. 보시면 되거든요. 주담대로 전환이 된다는 거는 이제 DSR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 담보 가치가 이만큼 있어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어도 나의 소득에 대비해서는 그 금액만큼을 못 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들이 이제 앞으로 보여지니까 이제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이제 그러니까 분양만 받으면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되니까 이제 미계약 사태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어쨌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분들이 받으셨다고 보면 돼요. 그 집에 들어가 살 능력만큼 어떤 자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만큼의 시세 차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분양받아 놨다가 네. 당첨되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했다가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 선당 후검이라고 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근데 그때만 해도 청약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장 싼 방법이라고 이제 많이 또 인식을 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근데 그런 분양가 상한제 또 말씀하셨는데 분양가 상한제 조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보다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청약 시장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보완하는 이유가 이제 분양가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네. 수준만큼 못 받는다 이런 개념 때문에 그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이제 공급이 계속되고 있고 분양가가 어느 정도 그들이 말하는 현실을 반영한 금액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네. 과연 그게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상제를 적용을 해도 뭐 강남권 같은 경우 뭐 평당 뭐 4천,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 지금 네네. 4천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3천대 후반을 목표로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5천 세대 가까이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왔을 때 그게 모든 사람들이 대출 없이 소화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시장에서 한번 현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0% 뭐 주변에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 없이 또는 대출을 일부만 쓰면서 이제 9억, 10억씩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로또 청약이라는 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없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 그러면 수요가 좀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오름나는 시장이 돼야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고 서로 살려는 수요가 많아져야 이제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또 분위기라는 게 또 물론 기간이 좀 걸리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또 확 바뀐 것 같은 생각도 들 텐데 네. 이 매수인과 매도인들은 지금 이런 상황들 되게 혼란스럽고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또 어떤 생각들 갖고 있을까요? 일단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지금 급할 게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네네. 계시죠. 이유는 이제 지금 매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답이 네.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영끌에서 내가 한 채 사고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팔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굉장히 싼 가격에 경기 침체기에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때 집을 샀던 사람들 그리고 뭐 임대사업자 등록해놓고 세금 혜택 보면서 어떤 그 절세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채운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중에 똘똘한 것들은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남은 물량을 파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금 내가 아직도 과거에 샀던 거 대비해서 어떤 시세 차익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급한 마음은 아니지만 여기서 내가 좀 뭐 1, 2억 빼고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팔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매도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매물이 그만큼 실질적으로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이게 6월 1일 기점으로 뭐 이제 재산세 부과가 이제 끝났잖아요. 네네. 그 지금 안 팔렸으면 어차피 재산세 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걷어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나는 팔 의향이 있다. 이런 물량들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네네.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지금도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네네네. 이게 조금 꺼지다가 이제 다시 또 오르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네. 나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 제가 그걸 다 대변할 네, 수는 없지만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쵸. 네. 짧은 시간에 오른 만큼 지금 약간 현실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과연 내가 지금 여기서 10% 20%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 사는 게 맞나? 라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불과 뭐 작년에 5억 하던 게 올해 10억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장에서 지금 한 1, 2억 빠졌다고 해서 그럼 내가 과연 이걸 사는 게 맞을까? 네네.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른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빚을 내서 이걸 사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그렇죠.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고민이 돼서 그러니까 관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게 심리로도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난해 이제 영끌로 집을 산 30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집 사서 돈 벌었다, 또 이제 영끌하기 잘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이런 분들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좀 금리 인상 여파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의 시기를 사실은 영끌한 세대들은 경험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네네. 워낙 초저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왔기 때문에 대출받는 금액에 있어서 그 금액의 빚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사실은 체감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쵸. 저는 네네. 생각을 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다는 의미가 내 소득
기대서 내가 써야 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빚 갚는 데 쓰겠다. 이런 개념으로 끌어모은 빚이잖아요. 근데 그 감당해야 되는 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불과 몇 달 사이에 1%, 2%씩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멈추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고, 진짜 뭐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쓰긴 하는데 네네. 뭐 잠 못 드는 밤을 보낸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뭐 내가 한 200만 원 정도는 대출에 대한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빚을 냈는데 네. 그게 300만 원 되고 그게 400만 원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좀 그런 경제적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이제 전 세계적인 지금 추세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이유는 이제 인플레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는 네네. 정상적이고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소득도 좀 늘어나고 어떤 물가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늘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빚을 통해서 네. 대출을 쉽게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시중에 풀어내면서 그걸 갖고서 이제 어떤 경기를 띄우는 역할을 해왔었는데, 실질과 어떤 그 대출 간의 괴리가 그러니까 빚과의 괴리가 커지게 되니까 이제 실질로 맞춰지는 정상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긴축을 살짝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어떤 이제 더 적극적인 유동성 완화 정책을 하면서 이 갭을 더 벌려놓은 상황.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만 있었으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는데, 대외적인 영향이 이제 다른 변수가 생긴 거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기기도 그렇죠. 했고, 그게 보통 판단했을 때는 단기에 끝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이 추가적으로 생겼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이게 인플레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백신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푸는 상황인데, 중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걸리면 폐쇄하고 이런 식으로 그쵸. 하니까 네. 가장 큰 공장, 세계의 가장 큰 공장에서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사실은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요인보다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네네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가 심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했던 조치부터 되돌리는 조치를 해야 이걸 좀 안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긴축의 행보를 지금 빨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이 긴축을 하면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돈을 빨아들이는, 네네. 그동안 풀었던 걸 빨아들이는 조치를 하니까 미국의 시장은 이제 건전해지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외화도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빠져나가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환율적인 부분에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돈을 둬도 된다. 이런 개념이 되려면 우리나라의 금리를 올리는 네.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네네.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복합적으로 지금 어쨌든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긴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막 풀어놨던 거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서서히 완만히 바람 빼듯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너무 인플레가 치솟으니까 급격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도 회복이 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견조하다라는 믿음이 있고,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긴축을 해도 이제 좀 버틸 체력이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기에는 뭐 가계부채 문제도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아놓은 상태, 또 연끌이 많은 상태에서 이게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가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차례로 순차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기업도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기업은 뭐 대기업 뭐 이런데 뭐 현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지만 네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 좀 영세한 업체도 그렇고 자영업자, 개인 가게와 거의 동일시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그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더 큰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는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올해도 계속 인상될 거라는 거 확실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도 또 오를 거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네. 이제 덩달아 이제 계속 오를 텐데 네. 이게 뭐 7% 이상 뭐 네.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좀 이런 상황들 얼마나 또 이 금리 주담대 금리가 네. 또 영향을 받을까? 제가 뭐 금리를 예측할 네. 수는 없지만 금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금리와 별개로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네네네. 게 필요한 건데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로 결정이 되거든요. 뭐 예금을 내는 사람한테 얼마를 해줄 건지 뭐 이런 거 수신 금리 뭐 이런 거 그쵸. 계산해 가지고 위험률 계산해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여신 금리 결정을 하는데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결국 국채 가격이거든요. 국채 가격을 베이스로 거의 가니까. 근데 국채 값이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2013년도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3.5%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돈을 구하기 힘든 상황. 그러면 국채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장 금리는 그러니까 기준금리 뭐 0.5, 0.25 올라가는 것과 별개로 더 이제 그쵸.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0.25 올리고 이렇게 올렸는데 금리가 지금 뭐 새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뭐 4%대도 지금 싸게 받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금융권 이런 데는 뭐 7, 8% 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불과 한 반년도 안 된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는 근데 더 빅스텝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7% 예상하는 게 결코 뭐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대출 전에 이제 좀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네. 지금 이제 상황에서 또 앞으로 이제 금리가 더 오를 상황에서 늘어나는 부담 얼마나 좀 체감하면서 느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이제 가처분 소득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가처분 소득이 계속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하나 어떤 자기가 내야 되는 꼭 그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을 빼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대출을 많이 우리나라 국민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빚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적인 빚이 있고 네네. 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자 부담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기간이 있을 거고 그 기간 안에는 큰 변동은 없어요. 근데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종료되고 나면 이제 새로 다시 이제 대출을 그쵸. 연장을 네. 하거나 이제 새로운 조건으로 이제 대출을 실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내 소득이나 이런 거를 크게 따지지 않았던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DSR 규제도 들어가고 하니까 내가 예전에 빌렸던 것보다 금액을 오히려 줄여서 빌려야 되는 상황. 네. 금리는 내가 예전에 빌렸던 것보다는 올려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지금 빚을 많이 내신 분들이 당장은 체감을 못 하더라도 네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 네. 또 어떤 고물가, 고금리, 네. 또 고환율 이런 3고에 대한 걱정. 지금 3고의 시대라고 해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거는 지금 다 동일한 원인이잖아요. 네네. 그만큼 돈을 많이 쉽게 쓰게 해주고 풀어줬던 게 원인이 됐고 그거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온 게 인위적으로 왔다라기보다는 계속 이러한 상황이 올 수 있는 환경에서 계속 유예를 해준 거죠. 계속 유예를 해주면서 그래 네가 빚을 못 갚아? 그러면 내가 유예해줄게. 또는 빚을 못 갚으면 그럼 조금 더 빚내서 이걸 어떻게 버텨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왔던 상황을 연장했는데 이제 그 끝에 와 있는 거죠.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결과는 그러니까 그동안 미뤄뒀던 게 한꺼번에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왔는데 내가 아까 가처분 소득 얘기했던 것처럼 이자로 내서
기본적으로 떼어가는 돈이 엄청 많은데 네네. 그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꼭 써야 되는 돈은 엄청 많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 비용은 올라가 버린 거죠. 생활이 정말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약간 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지금 뭐 그러면 임금이 인플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경제 상황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예전에 이제 올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아닐 거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쵸.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걱정 많이 뭐 하시더라고요. 얘기하고 또 물가 오르는 것 자체도 뭐 단기간은 이제 오판했다.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내년까지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 고물가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예. 지금과 과거의 차이는 빌린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에 네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고금리 상황이 있었을 때 6%대에 2억을 빌린 정도였으면 지금 2%대 6억 빌린 거거든요. 절대 금액 자체가 차이가 그러네요. 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2%대 6억 빌린 게 6%대 6억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게 과거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막 소득이 몇 배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부담은 훨씬 커지는 상황이 온 거고 그게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견디기가 힘들어진다는. 그러니까 금리의 비교보다는 예. 그 금리로 얼마를 빌렸냐를 예, 그쵸. 따져보면 좀 실제적으로 그렇죠. 예전에는 느끼겠겠네요. 2억만 네. 빌려도 내가 이걸 과연 정말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빌렸는데 지금은 6억 빌려도 내가 뭐 내는 비용은 뭐 맞아요. 한 달에 네.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빌린 거거든요. 근데 절대 금액으로 놓고 보면 결코 이 소득이나 어떤 걸로 감당하기에는 되게 힘든 금액을 되게 서스럼 없이 빌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값이 이제 만약에 더 떨어지면 네. 진짜 그 연끌하신 분들의 그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심화될 없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정부도 이제 이런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걸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계가 대부분이 우리 국민의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집값이라는 게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50년으로 뭐 대출 기간을 늘리고 어떤 네네. 우회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대출을 조금 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가 그걸 감수하고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주면 네네. 그 과거에 그 사람이 전에 샀던 사람이 사준 그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런 대출을 풀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금 변하는 상황에서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특히나 이미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투자를 했고 집을 산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여지껏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집을 사준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뭐 유지되는 정책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그게 현실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몇 억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물량이 전부 다 풀리고 막 이런 건 네네, 아니거든요. 그쵸.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회전율 자체를 보면 전체의 뭐 10% 정도밖에 사고 팔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빌렸고 이런 사람들은 생활은 좀 힘들어지겠지만 네네. 그냥 어차피 사는 집이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 또는 이 집의 시세 차익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규제가 심했다는 인식 때문에 네. 이제 이번 정부는 또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고 네. 실제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네. 이런 영향들이 시장에는 좀 어떻게 미칠까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한다는 거는 다주택자한테 잠겨있는 매물을 풀어낼 수 있는 네네.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고 제가 예전에 저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정책을 하는 거가 오히려 시장에서 트리거가 돼서 좀 더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룸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익을 볼 수 있는 룸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억 손해봐도 나는
1억을 낮춰도 나는 이익이 있는 사람, 3억을 낮춰도 이익이 있는 사람, 5억을 낮춰도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런 물량들이 이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심리는 더 꺾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조금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정책을 하는 게 뭐 크게 뭐 시장의 상황을 바꾼다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지금 추세를 조금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공급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지금 뭐 둔촌주공도 그렇지만 실제로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분양들이 늦어지기도 하고 그런 좀 뭐 어려움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런 공급 문제는 좀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뭐 잠깐 한다 했다가 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특히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급들은 이게 적자를 보더라도 결국에 이제 사업이 결국은, 진행이 되면 끝을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2기 신도시잖아요. 뭐 검단이나 뭐 파주, 운정, 뭐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양주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적으로 좀 멀기도 했고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계속 빈 땅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2기 신도시 분양이 아직도 했잖아요. 최근까지. 이처럼 이제 한번 시작이 되면 사실은 끝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공급 시기가 일정이나 이런 게 다소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릴 수는 있죠. 뭐 둔촌주공도 그 조합 내부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지금 건물 자체는 50% 이상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판단, 어떤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딜레이되고 그런 부분이지 결국에는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정책 중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조금 첫 구입자에게는 좀 완화해주는 그런 방안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가계부채도 심각한 상황인데 또 대출 규제를 얼마나 또 완화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뭐 기간을 늘려가지고 어떤 맞아요. 50년 대출의 상환 기간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소득을 반영해가지고 해주겠다 이 부분이지 기본적인 틀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빚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소득 대비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만큼 빌려주는 게 빚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 그 정상적인 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문제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완화해 줄 수 있는 조치는 사실은 없다. 그렇지만 이제 뭐 생애 최초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출 기간을 늘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 지금 이런 정책을 하는 건데 이걸 받는 사람들도 이제 사실은 판단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에 2.5% 정도 수준의 주담대를 받았던 사람 같은 경우는 뭐 5억을 대출을 받았으면 30년에 이자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억 정도 돼요. 근데 이게 6% 정도 됐을 때 50년 상환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자가 12억이거든요. 12억 이자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금을 갚는 것도 갚는 거지만 부담하는 게 내가 5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것 중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요. 그러면 내가 그럼 이거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판단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늘어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것도 이제 한정적으로 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뭐 신혼부부 뭐 이런 계층에 대해서만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사실은 이미 빚을 내간 사람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문제인 상황이잖아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 부분을 판단을 하는데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이게 지금 수년째 나오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또 대출이 늘어난 부분 자체도 그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늘어났다? 물론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이 문제는 지적이 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지 않으면 네.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면 우리가 지금 규제하고 있다,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외부적으로도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무조건 완화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대출 규제 완화 지금 하는 게 뭐 엄청나게 시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임대 뭐 전월세 시장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네네. 지금 뭐 계약갱신 이제 만료 7월 말 네네. 이 시점을 많이 이제 얘기를 그동안 이제 많이 나왔었고 여러 군데서 네. 네. 근데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네. 전월세 시장은 어떤 좀 전망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 시장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전세를 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전세금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왔던 게 현실인데 이제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활성화가 되면서 네. 사실은 그냥 그 모아놓은 돈이 없어도 이자 내는 거랑 월세 내는 거랑 똑같으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네네, 있었고 그쵸.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방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내가 월 이자로 내는 비용이 월세 수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빌렸던 거지, 이걸 이제 감당하기가 네네.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전세는 한번 계약을 하면 2년에서 4년은 가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그 기간 동안 이 올라가는 금리라든가 어떤 이런 부담감을 계속 안고 갈 것이냐를 또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쵸. 생길 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전세 월세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공급자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게 주도된다기보다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물량은 내가 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빌려주려고 나오는 물량이 전세와 월세인데, 시장에서 그 전세금을 내가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반전세 내지는 월세로 전환했을 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량이 나가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거라도 받아야 또 유지할 수 있는 그쵸.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앞으로 뭐 전세가 계속 오른다, 이 부분도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원활하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모를까, 또 저금리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이제 대출은 뭐 정책적으로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네. 그 금리를 내가 감당할 수 감당할 수 있느냐, 있을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대출을 받든 아니면 월세로 내든 기존보다는 그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공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공급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 지금 이제 입주를 기다리는 아파트 물량들이 계속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면, 또는 내가 거기 들어가 살려고 받은 사람들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이걸 분양받았을 때 이러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사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이 돈을 메꿔야 되는 입장인데, 전세를 놓지 않으면 못 메꾸는 사람, 대출을 받지 않으면 못 메꾸는 사람들이 소유자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량은 당연히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물량을 이제 맞추려면 네, 그리고 그 물량은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입주를 하면 어떤 지역에서, 그럼 그 지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이제 상승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7월 뭐 전월세 불안 이거를 계속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까지 전세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의 실제로 그 지역을 살아주는 사람도 그만큼의 경제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뭐 몇 억을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전에는 뭐 1, 2억 대출 받아서 그냥 뭐 좀 뭐 이자 몇십만 원 내고 말지, 이사 가는 거 비용 계산하면 똑같아. 그렇게 해서 그죠, 연장을 그렇죠. 하는 네. 건데, 지금 2, 3억이 더 오르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는 게 차라리 나은 상황. 또 내가 이 집값이 더 빠졌을 때 이 전세금, 특히나 굉장히 큰 목돈이잖아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쵸, 네. 이걸 내가 완전히 보존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무작정 전세금을 올려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또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이제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서울에서도 뭐 이제 뭐 또 좀 비인기 지역이랑 인기 지역의 어떤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있죠. 양극화가 있는데 이제 지금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 전반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 시장이라는 건 이제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게 팔렸다. 이게 양극화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네네.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데 비싼 아파트는 팔렸다. 음. 그것도 예전보다 몇십억 오른 가격에 팔렸다. 그쵸. 이런 기사고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뭐 이제 통계에 나온 거가 50억 초과 아파트의 거래가 3배가 늘었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51건에서 158건이 됐다. 뭐 이런 기사거든요. 네네. 158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절대적인 어떤 비율로 봤을 때는 그게 높은 건 그쵸. 아니죠.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158건에 해당되는 게 나인원 한남이랑 뭐 이쪽 물량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임대료 분양 전환된 아파트잖아요. 어떤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는 건데 그 세대만 해도 사실은 3배가 될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근데 그거가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네네네. 사실은 여지가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전반적으로 다 줄었다. 이게 네네. 이게 팩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싼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벼락부자 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자산시장 호황 때문에 뭐 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는 부동산 시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100만 원이 1억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인 같은 경우 그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잃은 사람 많이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또 많이 번 그쵸.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100만 원이었던 게 1억이 됐으니까 10억짜리 사고 100억짜리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쵸. 그런 거래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다. 일반적이지 않다. 그리고 네. 어떤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집이라는 걸 이제 본인 소득 기준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있는데 뭐 기자님 같은 경우 네. 뭐 소득 대비해서 뭐 나는 한 10억 정도는 주거 비용으로 쓸 수 있어.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네네. 내가 뭐 한 달에 뭐 몇 억씩 버는 사람인데 나는 집 뭐 100억짜리 살 수 있어.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있죠. 네. 네, 근데 그걸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네. 네. 네. 어쨌든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내 집 마련 언제 하냐? 언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집이라는 게 주는 효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네네네. 아니에요. 근데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살 필요는 없다. 굳이 남들이 다 미쳐 날뛰는 시장에서 나도 똑같이 같이 가서 이렇게 했을 때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스스로가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서 막 조급하게 구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할 정도 이런 네.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의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떤 자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쵸.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뭐 2018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미국 긴축하면서 네네네. 좀 이렇게 집값이 좀 이제 그럴 텐데 그때 가장 큰 수익률을 보인 게 현금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시기, 그러니까 그런 시기인 거죠, 지금은. 네. 그리고 이제 남들이 정말 다 끝났다라고 하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집을 살기에 가장 적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급한 마음에 뭔가를 하면 네네. 사실은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물건을 내가 확보하고 보자 이런 개념이 드는데 맞아요. 예,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시장에서 나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 기회는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시기를 생각하기가 참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 사이 진짜 자기 부동산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항상 자기의 그 기본적인 삶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이클 안에서 어느 정도를 내가 주거 비용으로 표준적인 사람들과 맞춰 봤을 때 네. 어느 정도를 내가 부담하면서 살 것인가를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가격대에 접근했을 때 집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갈아타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집값이 막 화랑일 때 갈아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이게 안정된 상황에서는 그 갭 자체도 줄어들잖아요. 네네. 절대 금액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돈으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빚을 끌어서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판단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